감성경제방송 돈다방 미쓰리 7월 2일 토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인간이 느끼는 두려움의 크기 차이는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위험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알 수 없는 미래가 주는 공포의 두려움이 더 크다고 합니다. 주식시장이 많이 하락했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큰 손실을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의 증권 계좌를 열었을 때 지금 마이너스 30, 40, 50 이렇게 크게 손실난 종목들을 보면서 느끼는 공포가 더 크십니까? 아니면 이 손실률이 앞으로 더 커질 거라는 공포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십니까? 아마 후자가 아닐까요? 만약에 앞으로 기다리면 올라간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느끼시는 것이 공포는 아닙니다. 두려움은 아니실 거예요. 물론 힘들지만 앞으로 좋아진다고 하니까 기다릴 수 있어 라고 할 텐데, 지금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 대해서 느끼는 공포와 두려움은 내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이 마이너스가 더 커지면 어떻게 하지? 이러다가 상장 폐지되면 어떻게 하지? 이러한 공포심일 겁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를 들으시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그 공포와 두려움에 대해서 뭔가 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제가 준비를 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방송을 들으신 다음에 결정해 주세요. 제가 이사를 한 지 지금 열흘 정도 지났는데, 저는 워낙 미니멀 라이프니까 짐도 별로 없고 이사를 가볍게 했습니다. 가까운 곳에 했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행운이가 적응을 못 해가지고 엄청나게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이사 오자마자 며칠 전까지 밤에 잠을 자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행운이가 잠을 못 자니까 저도 뒤척이게 되고, 그래서 하루 수면 시간이 3시간, 4시간, 그것도 숙면이 아니라 자는 중에 계속 자다 깨다 해서 한 2주 정도를 진짜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젯밤에 오랜만에 한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은 10시간 정도 되고, 그리고 물론 중간중간에 두어 번 깼지만 이제 몸이 너무 피곤해서 제가 중간중간 깨도 다시 잠을 잘 수밖에 없을 만큼 피로가 누적되다 보니까 오랜만에 숙면도 많이 했고 허리가 부러질 정도로 아플 정도로 오래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하고 많이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2022년 하반기를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방송이 여러분들의 7월달 그리고 여러분들의 하반기, 특히 돈다방 미쓰리와 함께 하실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방송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요, 7월 1일 뉴욕 증시 아주 가볍게 짚을게요. 그리고 제가 웬간하면은 이 차트를 썸네일에 올리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인데, 오늘은 제가 2019년부터 지금까지 코스피 월간 차트를 올려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굳이 여러분들이 썸네일이 아니셔도 제 방송을 들으실 때 HTS 프로그램에서 월봉 차트를 펼쳐놓고 제 방송을 들으시면 오늘 방송이 조금 이해가 되실지 않을까, 빨리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7월 1일 금요일 뉴욕 증시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가 1.05, S&P 500이 1.06, 나스닥이 0.90% 하락했습니다. 자, 월초가 되니까 이제 PMI 지표가 많이 발표가 되죠. 6월달 S&P 글로벌 제조 PMI 지표가 5월달에는 57.0이었는데 6월달에는 52.7로 하락했고 2년 만에 최저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ISM 6월달 제조 PMI 지표도 5월달은 56.1, 6월달은 53.0으로 하락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2020년 6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거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최근 여러분 방송에서 뭐라고 해드렸냐면, 지금 굳이 경기 침체라는 표현을 쓸 필요가 있을까? 그 얘기는
연준이 금리 인상이라는 이런 카드를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 지표가 둔화되면 이거는 정말 걱정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준이 금리 인상 카드를 건들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경기 지표가 둔화된다. 이거야말로 진정한 경기 침체죠. 그런데 분명히 연준은 높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높은 인플레이션에 맞춰서 금리 인상을 좀 과격하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경제 지표는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거는 이럴 수는 있어요. 과격한 금리 인상에 따라 경제 지표가 둔화되는데 그 둔화되는 폭이 좀 크다고 느낄 수는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6월달 S&P 글로벌 제조업 PMI 지표가 5월달에 57.0이었는데 6월달에 52.7이면 뭐 거의 10% 이상 한 번에 하락한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PMI 지표는요. 기준이 50입니다. PMI 지표는 수치가 50 이상이면 경기 확장이고 50 이하면 경기 위축 혹은 둔화 이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S&P 글로벌 PMI, ISM 제조업 PMI 지표가 50 이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이 여러분 경기 침체입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증시는 경기 침체 우려라고 합니다. 그래서 투심을 위축시키고 시장을 엉망진창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연준이 금리 인상을 꺼내지 않는 상태에서 경제가 둔화되면 정말 심각한 거지만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는 과정에 경제 지표는 꺾일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겁니다. 특히 과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경제 지표의 과격한 둔화도 이건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하나 할 수 있어요. 미쓰리, 그래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지표는 아직까지 눈에 띄게 크게 잡히지 않잖아.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지표들이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개인 소비 지출,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인플레이션 지표에는 포함이 되지 않지만 소매 판매가 있습니다. 이 소매 판매가 심리적인 지표로 굉장히 중요한 지표예요. 이 지표들이 아직 눈에 띄게 둔화되고 있지 않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지표는요. 경제 구조에서 제일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다 그랬을 때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것이 은행의 금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은행의 금리가 움직이다 보니까 부동산 약간 큰 덩어리가 왔다 갔다 하는 주택 관련된 지표가 먼저 둔화됐고 금리가 인상되고 더 많이 앞으로 금리를 인상한다고 하니까 심리는 먼저 꺾이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이 금리 인상 효과가 제조업이라든가 뭐 이런 관련된 지표들, PMI 지표, 서비스업 지표들이 쭉 반영이 되는 거고 이 금리 인상 효과는 최종적으로 제일 끝 단계가 소비에 관련된 소비자 물가지수, 소매 판매, 개인 소비 지출 여기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경제 구조에서 여러분 제일 마지막 단계가 개인이 지갑을 열고 돈을 꺼내서 물건을 사고 거기에 관련된 것이 최종 목표거든요. 기업이 물건을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 물건을 생산해서, 제조해서, 유통시키고, 도매 갔다, 소매 갔다, 그리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소비자들에게 판매가 되는 것이 최종 목표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지표가 눈에 띄게 둔화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경제 지표들이 크게 하락해서 경기 침체라고 하지만 이제 6월 달에 발표되는 지표들을 보면 아마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지표들도 눈에 띄게 둔화되어 있을 겁니다.
10년물 미국의 국채 금리가요. 6월 이래로 처음으로 3% 아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장중에 2.79%까지 하락했다고 하죠. 분명히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함으로써 경제 지표가 둔화되기 시작했고요. 아직까지 우리가 실감할 수는 없지만 이제 조만간 받아들 인플레이션 성적표도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꺾일 겁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자꾸 주식시장에서 설레발을 치는 거죠. 경기 침체다, 경기 안 좋다 이렇게 설레발을 치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과도하게 하락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미쓰리가 점쟁이 반스를 훔쳐입고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2년 1월 달에 증시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올 초 1월 달에. 올 초 1월 달에 여러분 이슈가 뭐였나요?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올해 초에 증시 이슈는요. 경기 재개 기대감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작년 제가 10월 말경에 그 코로나 백신을 맞은 기억이 있는데 2차를 맞은 기억이 있는데 작년 연말까지 뭐 코로나 백신 부스터샷 해가지고 연말까지 막 백신 주사를 맞고 그리고 새해에 우리는 야 이렇게 백신을 맞고 이제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하면서 경제가 재개될 것이다. 2022년도에는 하늘길이 열리고 이제 영업 재개도 이제 할 수 있고 여행도 갈 수 있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위드 코리아 혹은 코로나19 종식에 대한 기대가 가시화되는 기대가 컸을 때가 올해 1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쟁이 반스를 훔쳐입은 미쓰리는 작년 연말부터 2022년 경제가 안 좋을 거라고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유동성이 문제를 일으켜서 2022년 여러분들은 디폴트라는 얘기를 들을 것이며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질 것일지어다. 천공 스승 이후에 이런 교주 같은 사이비 교주 같은 발언들을 제가 했죠. 자, 여기에다가 1월 25일 날 제가 방송에서 윤석열 리스크를 최초로 제시합니다. 물론 그때는 대통령 선거를 치르기 전이지만 언론이나 이런 분위기를 봤을 때 그리고 그때 지지율이 윤석열이 높았을 때이기 때문에 분명히 윤석열 리스크가 시장에 있다. 외국인들이 파는 이유가 그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1월 달에 했습니다. 그 누구도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왜? 그때는 오직 경제 재개 기대감만 있었습니다. 미쓰리가 주식시장은 변덕쟁이여서 한 이슈를 오랫동안 가지고 있지 못하고 그리고 빨리빨리 교체를 한다. 특히 그 당시 올해 1월 달의 증시는요. 경제 재개 기대감을 이미 반영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증시가 그동안 가지고 놀던 이슈들을 하나씩 정리해 볼까요? 올 1월 달에 증시의 이슈는 코로나19 종식 혹은 위드 코리아로 경제 재개 기대감이었습니다. 그게 주식시장의 가장 핵심되는 이슈였어요. 그러다가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꿈틀거려서 3%를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2019년 1월 달 이후 다시 최고치를 경신했다. 인플레이션이 우려된다. 이렇게 술렁술렁 거렸어요. 그 얘기는 2019년 1월 달에도 미국의 국채 금리는 3%가 넘어가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었습니다. 증시가 꺾였었고요. 결국 10년물 국채 금리 때문에 연준은 2019년 금리를 인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2000년 1월 달에 작년 연말부터
경제 재개 기대감이 컸었었는데 10년물 국채 금리가 3% 이상으로 꿈틀거리니까 인플레이션 우려가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연준은 어떤 액션을 취했냐면 1월 달에 금리를 동결합니다. 1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하지 않죠. 10년물 국채 금리가 3%를 넘어가지만 신중한 모드를 취합니다. 왜요? 잘못 금리 인상했다가 주식시장 하락하고 이러면 엉망진창 될까봐 조금 신중해집니다. 대신에 3월 달에는 금리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이슈가 뭐였냐면 3월 달부터 남아있는 2022년 연준에서 25bp씩 계속 금리 인상할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1월 말경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티격태격하기 시작하면서 러시아 디폴트 이야기가 나왔고 뭐 그런 과정 속에서 증시가 경기 재개 기대라는 거를 버렸죠. 그때부터는 경기 재개 기대라는 이슈가 사라져 버립니다. 경기 재개 기대감이 있다가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3% 넘어가니까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었다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싸우기 시작하면서 디폴트 이야기가 나왔다가 그리고 3월 달 정도가 되니까 연준이 25bp 금리 인상을 하죠. 25bp 금리 인상을 하는 이유가 뭐였냐면 인플레이션은 잡아야겠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싸우는 것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굉장히 쉽게 봤습니다. 그래서 미쓰리가 그렇게 쉽게 볼 일이 아니라고 했죠. 제가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다가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을 때, 관세 전쟁이 일어났을 때 대부분의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규모 차이가 이미 충분히 나기 때문에 이 무역 전쟁은 금방 끝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중국을 그렇게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미국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런 방법으로 중국을 공격하지만 중국은 굉장히 심리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무역 규모와는 상관없이 중국이 절대 밀리지 않을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과 미국의 패권 전쟁 이야기를 하면서 이 관세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거를 예언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2022년 7월 초입니다. 지금 경제 이슈가 뭡니까? 경기 재개 기대예요? 아니면 인플레이션 우려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인플레이션 우려는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가는 거에 대한 우려예요? 아니잖아요. 아직 인플레이션이 눈에 띄게 꺾이지 않아서 약간 스트레스를 받는 이 정도지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는 아닙니다. 지금의 우려는 뭐예요? 경기 침체 우려라는 거죠. 지금 이슈가 경기 침체 우려예요.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여러분들 잔고의 마이너스 이 종목들이 경기 침체 때문에 앞으로 더 빠지면 어떡하는지에 대한 공포감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제 말이 맞죠? 예. 제가 투자자들의 마음은 귀신같이 아는 사람이에요.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2020년 1월 달에 1월 21일 날 대한민국의 첫 번째 코로나 사망자가 발생할 겁니다, 아마. 그런데도요, 주식시장은 크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언제 우리나라 증시가 반응을 했냐면 이 코로나19가 태평양을 건너 미국으로 갔고 미국의 첫 사망자,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미국의 각 주들이 셧다운을 하죠. 미국의 셧다운을 통해 뉴욕 증시가 크게 하락했고 뉴욕 증시가 크게 하락하자 그때 가서 대한민국 증시는 1439포인트를 찍어버립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때부터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시 제로금리를 쓰죠. 보름 기간 동안 금리를 1.5% 다운시켜서 다시 제로금리로 돌아갔습니다. 엄청난 유동성이 풀렸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어떤 보상금이 아니라 그때 뭐였죠? 지원금 같은 거 제가 처음에
받았던 지원금이 아마 전 국민 40만 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원금 풀고 하면서 증시가 그 유동성으로 그리고 어떻게든지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으로 빠르게 반등해서 1439포인트에서 3316포인트로 바로 직행을 하는데요. 15개월 월봉 중에서 13개월이 양봉이고요. 그중에 음봉으로 끝났던 2개월도 꼬리를 만들고 거의 조정처럼 보이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재밌었던 사실은요. 작년 7월부터 여러분 코스피 월봉을 한번 보세요. 작년 7월부터 증시가 꺾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주 아이러니하게요. 작년 7월 달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연말에 3,000포인트 간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미친 소리라고 했죠. 더 무서운 건요. 제가 방송 원고를 이 노트에다가 쓰는데 제가 노트에다 쓰는 걸 다 갖고 있겠죠? 그래서 이제 양면을 쓰기 위해서 종이를 좀 아끼려고 뒷면을 쓰는데 오늘 원고를 쓰는 그 빗면 뒤에 2021년 7월 달에 증권 전문가들이 연말에 3,700 간다라는 그 글이 있더라고요. 소름 돋죠? 2021년 작년 7월부터 그동안에 15개월 동안 딱 달랑 2개월 정도 조정받으면서 미친 듯이 올랐던 그 코스피가 이제 스스로 한계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7월 달부터 꺾이기 시작합니다. 주식시장은 여러분 모든 이슈를 선반영합니다. 선반영하고 빨리 데리고 놀고 빨리 버려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주식시장에서 작년 7월 달부터 이 유동성이 끝날 거다라는 거를 보여주면서 증시가 둔화되기 시작했는데 그때 분위기는 증권 전문가들은 3,700 간다고 얘기하고 뭐 코로나 백신 맞고 이러면서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고 막 승승장구할 거라고 난리 부르스를 쳤을 때가 바로 작년 7월 달이었어요. 자, 그리고 올해 1월 연준이 금리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릴 거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작년 1월, 그러니까 올해 1월 달에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은 한 3,010포인트에서 2,663포인트까지 움직입니다. 1월 달에 연준은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그러면서 3월 달에는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야 됐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대한민국 주식시장 코스피 밴드는 3,010에서 2,663포인트까지 내려갔죠. 자, 정확하게 제가 이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2,950포인트, 뭐 그때 금요일날 주식시장이 끝났을 때 증권사에서 제시한 다음 주 증시 코스피 밴드 3,050포인트를 제시를 합니다. 그게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3,000포인트 힘듭니다. 3,000포인트는 엄청난 두께와 그 강도 때문에 뚫기가 어렵습니다. 당분간은 3,000포인트 기대도 하지 마십시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전히 그런데 증권사들은 3,010, 3,050, 뭐 3,070을 부르짖었죠. 제가 왜 그들을 믿지 않고 제가 왜 개소리를 한다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돈다방 미스리 계속 방송이 지금 누적돼서 쌓이고 있잖아요. 제가 말을 바꾸는 게 아니라 다 데이터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 자, 그러다가 2월 달부터 5월 달까지 2,600에서 2,700포인트 아주 타이트한 박스권을 유지합니다. 왜 그랬냐면 1월 달에 미국이 금리를 동결하고 3월 달에 금리를 인상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뭐 3월 달부터 남아있는 FOMC 회의에서 25bp씩 할 거다. 뭐 올해 금리 인상을 6번 할 거다. 7번 할 거다. 이런 공포감은 있었지만 대한민국 증시나 미국 증시나 그동안 2017년도, 2018년도 금리 인상을 쭉 겪으면서 어쨌든 증시가 크게 충격을 받거나 어떤 금융 리스크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의 3월달 25bp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죠.
3,000포인트는 뚫진 못하지만 2,600에서 2,700포인트, 약 100포인트 사이에서 한 3개월 정도 빡빡하게 버텨줍니다. 그러다가 5월 달에 미국이 50bp 금리 인상을 하죠. 그리고 6월 달에 75bp 금리 인상을 합니다. 그 금리 인상 충격으로 6월 달에 코스피 고점이 2,680이고요. 저점이 2,306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7월 1일 어제 장중에 2,300포인트를 이탈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증시 흐름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한 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주식 투자하시면서 저처럼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시는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정리가 얼마나 중요한 정리인지 아세요? 이렇게 정리를 한번 쫙 하잖아요. 그러면 미래가 보여요. 자,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7월 1일 장중에 2,300을 깼습니다. 종가 2,300 몇 포인트 회복한 거 의미 없어요. 제가 그랬죠? 2,250까지는 열어두셔야 된다. 왜? 아직까지 신용 물량 투매가 덜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이라는 녀석은요. 모든 재료를 소화시키는 시간이 굉장히 빠릅니다. 자, 그 얘기는 지금 많은 투자하시는 분들이 윤석열 리스크, 오너 리스크 걱정하시잖아요. 한낱 5년짜리 계약직 대통령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크게 망가뜨릴 수는 없습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하는 과정에서 약간 MSG를 첨가해서 더 우리나라 투자자들에게 충격을 줄 수는 있을지언정 감히 5년짜리 대통령 주제에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망가뜨리지 못합니다. 일시적인 충격이에요. 그리고 모든 그런 충격들이 이제 주식시장에 다 반영이 됐습니다. 지금 앞으로 윤석열이 어떤 똥볼을 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똥볼에 대해서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이 윤석열 하나 때문에 2,000포인트를 내줄 수는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대한민국 2,000포인트라는 그 수치는요.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걸어온 역사입니다. 그 안에는 정말 많은 투자자들의 눈물과 땀과 피와 고름이 섞인 그 지수란 말이에요. 그런 단단한 2,000포인트를 한낱 5년짜리 계약직에 깨뜨린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즉 그 얘기는 지금 주식시장은 이미 윤석열 리스크며 미국의 금리 인상이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섞어치기가 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뜸이 조금 더 들어야 돼요. 즉 2250을 찍을 수 있습니다. 아마 찍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2000까지 간다라고 하기에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2000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전문가들 작년 3,316포인트 고점에 연말에 3,700 간다라는 개소리 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들의 말을 믿으실 겁니까? 저는 안 믿습니다. 저는 설령 제가 지금 그리고 있는 시황이 틀릴지언정 제가 그냥 마냥 올라갈 거예요 라고 꿈꾸는 게 아니라 충분히 저는 데이터를 가지고 그 흐름을 그려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틀려도 제 이야기를 믿지 그들의 말은 믿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7월 달에는요, 이제 마지막 제가 그 커뮤니티에 금요일 날 오전에 장전에 그냥 아예 2,300을 확 깨버렸으면 신용 물량이 더 깔끔하게 정리가 됐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어설프게 반등하는 바람에 장중에 2,300을 깨고 장 분위기를 굉장히 지저분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7월 달에 2,250, 즉 신용 물량이 더 털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은 갈 거예요. 그런데 이제 7월 달부터 이미 충분히 모든 악재를 다 소화시킨 증시가 이제는 트림 한번 끄ꯛ 한번 해주고 이제는 좀 쉬겠죠. 그리고 그런 모습들은 단순히 대한민국 증시뿐만 아니라 미국이 여러분 10년물 국채금리가 3%에서 지금 꺾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달러도 어느 정도 강도를 낮출 겁니다. 달러가 막 약세로 전환됐다 이런 건 아니지만 계속 고공행진하던 달러가 이제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이제 걔도 멈칫멈칫 할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것도 이제 매도 강도가 좀 약해질 겁니다. 그래서 7월 달부터 어느 정도 증시는 추락을 멈추고 옆으로 눈치 보면서 계속 이제 횡보할 겁니다. 그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아직 신용 물량이 덜 털렸어요. 그 와중에 이제 7월 말에 미국 연준의 FOMC 회의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연준은 경기 침체 우려라는 공포를 가지고 7월 달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 중에서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지표들을 충분히 분석을 할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7월 달에 연준이 75bp가 아니라 50bp 정도 금리 인상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나오면서 뉴욕 증시도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할 겁니다. 제가 예상하고 있는 7월의 시나리오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당장은 물론 제가 내일 다시 방송을 해드리겠지만 7월 4일 미국은 휴장입니다. 독립기념일이잖아요. 그러면 금요일 날 뉴욕 증시가 상승했고 월요일 날 뉴욕 증시가 휴장이니까 대한민국은 금요일 날 2300포인트 이하에서 어느 정도 신용 물량이 털렸기 때문에 아마 월요일 날 최소 화요일까지는 대한민국 증시는 반등할 겁니다. 몸이 가벼워졌거든요. 가벼워지는 가운데 또 어느 정도 반등하면 또 개인들이 달라붙으면 또 떨어지고 그런 과정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7월 달에는 제가 앞에서 분명히 변곡점이 나타날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변곡점이 뭐 이제 딱 바닥을 찍고 위로 막 올라가는 그런 변곡점은 아니지만 최소한 공포는 잡아주는 변곡점은 될 겁니다. 단지 제가 지금 쓰는 시나리오대로만 가준다면 참 땡큐인데 저는 항상 여기에서 돌발, 악재를 항상 예민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뭐가 어디서 어느 구름에서 비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돌발될 리스크는 체크해 가면서 시황을 그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제 방송을 들으시고 너무 낙관적이고 너무 비관적이진 않지만 저렇게 시황은 크게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본인이 시황을 어떤 그림을 그려놓은 상태에서 여기에서 생길 수 있는 돌발 악재들 이런 것들도 챙기자. 돌발 호재야 땡큐죠. 돌발 호재가 나오면 그건 진짜 땡큐입니다. 뭐 예를 들면 갑자기 7월 달에 미국이 우리 중국 관세부가 이거 진짜 일부 폐지 이런 거 어느 날 갑자기 예상하지 않았는데 딱 튀어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증시가 와 하고 좋아하겠죠. 증시는요. 돌발 호재는 항상 환영입니다. 걱정되는 건 불청객이죠. 돌발 악재죠. 그런 돌발 악재도 항상 염두에 두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차피 손실된 계좌를 가지고 속상해하지 말고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하나만 인정해 주세요. 하나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돼요. 내가 손해본 시간만큼 그 몇 배의 시간이 회복하는 데 걸린다. 여러분들께서 그것만 인정하시면 됩니다. 예. 자, 저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내일 방송에서 과연 7월 4일부터 7월 8일까지 우리가 어떤 이슈를 체크해야 되는지 가져올 거고요. 어차피 하는 김에 7월달 전반적으로 굵직굵직한 이슈들 몇 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날씨가 너무 더운데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저는 내일 방송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